네, 드디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부터 연방준비제도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회의 결과가 이 올 하반기 글로벌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과연 연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연초부터 달아올랐던 글로벌 증시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 양적 완화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고 이제 혼란은 좀 있었던 상황인데요. 먼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이 어땠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그 상반기도 거의 며칠 있으면 끝나죠? 예. 상당히 시간이 빨리 간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 증시는 사실 그 해외 증시는 비교적 좋았습니다. 국내 증시는 작년 연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는 해외 증시는 상당히 좋았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 증시 보면 거듭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그 한 15% 정도, 그래서 연율로 보면은 40% 정도, 일본도 한 50% 이상, 그래서 비교적 해외 증시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지금 이제 다우지수 그래프가 나오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모습을 아마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아마 보는데요. 굉장히 가파르죠. 저거 한번 기울기를 따지면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해외 증시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2주 전서부터 지금 말씀대로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다우지수가 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오늘도 다우지수가 다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렇게 15,000선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의 다우지수도 또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초반에는 쭉 올라갔다가 출구 전략 얘기가 우려가 되면서 다시 떨어지는, 그래서 긴급 빛이 나오는, 여기 이제 나오고 있죠? 변동성이 얼마나 큽니까? 장중에 보면은 한때 한 200포인트 가까이 오르다가 다시 그 60포인트 정도 떨어지다가 장에 조금 회복돼서 한 100포인트, 지난 그 주말 수준 떨어진 수준을 회복한 수준에서 이게 마감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증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이 출구 전략에 따라서 그날 또 장중 흐름도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6월 그 연준 회의 결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작년 12월 달, 매년 12월 달에는 다음 연대 통화정책 회의를 결정하는 거고요. 6월 달은 상반기에 진행됐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틀간 왜 진행되냐면요. 하반기 통화정책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출구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것보다도 하반기에 상반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여기에 출구 전략 얘기까지 겹쳐서 지금 이번 회의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올 하반기 세계 증시 흐름도 결국 미국발 어떤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어떤 통화 정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 하반기가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요인도 잘 받쳐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건 경기가 이렇게 바탕이 돼서 통화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출구 전략, 통화 정책 방향이지만 역시 그 생활에 해당되는 펀더멘탈 측면이 중요하다. 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지금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세한 마이크로 데이터보다도 매크로 데이터에 의해서 펀더멘탈의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역시 펀더멘탈의 가장 그 종합적인 지표가 경제 성장률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그 상반기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한 2% 초반에서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일으켰다. 그러나 미국에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볼 때는 비교적 그 견실한 성장세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세부적 데이터에서 총성목별 기여도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금 딜레버리지는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딜레버리지가 우리 이 작가께서 가운데 그 가로를 치고 부채 축소, 저축률 제고하는데요. 이게 이제 위기 때 당할 때는 국민들이 위축하다 보니까 쓰지 않고 부채를 축소하고 저축을 제고하는, 이게 레버리지비를 축소시킨다 해서 사실 딜레버리다. 이게 거의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이 꾸준히 개선되는 사이고요. 또 위기의 진원지도 오늘 그 데이터가 나왔죠.
주택지수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각종 주택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신경 쓰고 있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서 제조업 주비도 오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나왔습니다는 사실 이 지수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매크로, 마이크로 관련돼서 비교적 좋은 성장률이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저하구가 연출될 것이냐. 예. 왜냐하면 국내 기관들이 대부분 다 상저하구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성장률은 OECD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전망에서 낮춰주는 모습이거든요. 하향 수정. 그러면 상반기에 2% 초반에 했습니다는 사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낮은 2%로 한다면 하반기에는 그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CKS 문제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사실 하반기에 성장률이 오히려 낮아져서 국내 그 예측 기관들이 얘기했던 미국 경제의 상저하고보다는 상고하죠. 물론 이제 성장률이 고분고분합니다는 굳이 얘기한다면 상반기에 높고 하반기에 낮은. 예. 그래서 예측 기관의 시각과 달리 거꾸로 하반기에 더 성장률이 낮을 것이다 보는 것이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다는 월드뱅크, IMF의 또 OECD 전망이다 이렇게 예. 됐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하반기에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읽을 때 항상 이 시점에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양측 중에서 어디가 더 득세를 하는가 또 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를 참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예. 하셨는데요. 월가가 이렇게 출구 전략에서 서로 혼란스러울 때는 사실 그 낙관론자, 비관론자의 현재 그 처지와 지금의 하반기에 어떤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에 대한 전망 이것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작년 8월부터 상반기까지 뜨겁게 달궜던 컬트 오브 에퀴티 논쟁, 소위 주식 숭배 종료 논쟁. 이거는 작년 그 8월 달에 제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워렌 버핏은 주식이 유망하다. 주식을 사라. 빌 그록스는 주식 시장은 끝났다. 채권은 사라.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빌 그록스 자체도 4월 말 계기로 해서 채권 시장에는 종료가 됐다 하는 이런 표현이 될 만큼 지금은 상반기 모습에서는 사실 주식 숭배 논쟁에서 워렌 버핏이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 지구멍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사람들이 비관론자입니다. 예. 그래서 파월이라든가 룬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로스 같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처해고 CNBC 방송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거의 출연을 안 하고 있어요. 한때는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본인 자신 출연료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서 무리를 빚었던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쥐구멍이 똑같은 구멍이라도 커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정작 지금은 어떠냐? 하반기에는 증시라든가 재테크는 어떠냐 하면 주식 승부의 논쟁에서 승리를 거뒀다고 판명되는 주식에 대해서 가장 옹호하는 워렌 버핏은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주식이 유망하지만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하는 입장인데 반해서 가장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 비관론자라면 금이라든가 국채 같은 안정자산을 선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앞으로 2년간은 가장 유명한 재테크로 주식을 선호하는 이런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예측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래서 승리했다고 해서 앞으로 낙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주 비관적이어서 실패했던 루비니 교수는 오히려 주식을 선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이 자체가 상당히 혼탁스러운 환경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군요. 네네. 자, 미국 주가뿐만 아니고요. 세계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경기적인 어떤 요인도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또 FOMC에서 어떤 기조가 유지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워낙 이몽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저도 서두에 드디어 오늘 저녁에 열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틀 열리죠. 오늘 저녁서부터. 그래서 아마 회의 결과는 이틀 후에 우리 시간으로 한 새벽 3시경에 발표될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체로면 지금 입장에서 굳이 변경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누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출구 전략 얘기, 경기 부양 얘기 나오면 시청자 여러분도 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손 들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손을 안 들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시청자분한테 그러면 어떤 쪽에 손 들으시겠습니까? 하면 대부분 다 손을 안 드실 겁니다. 지금이 그러한 이 입장이 버냉키 의장이자
FOMC의 보드 멤버의 의원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자니 좀 찜찜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래서 찜찜한 분위기보다는 좀 애매모호한 분위기, 이런 것이 지금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는 회의 결과는 그동안 그 통화정책을 유지했던 또 연초에 잡았던 통화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 자막에 나오고 있죠? 네. 초저금리는 임기 말까지 지속된다. 그래서 금리 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양적완화 정책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고용 목표대 통화정책 목표에서 다시 한번 작년 12월 달에 결정돼 있던 소위 인플레이션 타겟팅에서 인플로이먼트 타겟팅, FRB의 통화정책 목표에서 사실 100년이 올해 FRB 창립에 100년이 되는 해인데요. 100년이 되는 해에서 중앙은행의 목표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염두에 두면서 인플로이먼트 타겟팅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대목을 선언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대체 보면 통화정책 기조는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유지했던 기조를 그대로 큰 수정 없이 끌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최근의 움직임 보면요. 출구 전략, 그러니까 뭐 채권 매입을 갑자기 좀 축소를 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은 없었어도 이미 증시에서라든가 이미 시행이 될 거라는 걸 감안한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출구 전략이 추진될 경우에, 예를 들어 추진될 경우에 재정 절벽에 이어서 통화 절벽까지 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연초에는 재정 절벽 때문에 뜨거웠죠. 사실 피스칼 크리프에서 사실 이 문제가 상반기에 미국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의 가장 큰 벽이 될 것이다. 이래서 일부 사람들이 올해 미국 증시라든가 해외 증시를 나쁘게 봤던 이유도 재정 절벽 문제. 시청자 여러분 아마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근데 기억의 경우에 따라서는 생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게 상반기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체 화두가 됐던 재정절벽 문제.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도 이 재정절벽 문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래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갔느냐? 그렇게 안 갔거든요. 오히려 재정절벽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4월부터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떨어져서 S&P가 미국의 그 국가신용등록 전방을 엊그제는 올리게 되는 배경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이라는 게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감해서 예측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반기에도 출구 전략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연초에 이렇게 이슈가 됐던 재정 절벽에 의해서 통화 절벽이 우려되지 않느냐, 마이터리 크리프가 우려되지 않느냐 해서 상반기에는 피스칼 크리프, 하반기에는 마이터리 크리프, 이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정책 자금에서는 출구 전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계별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자금이 공급하는 건 지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규모가 축소시켜 나간다는 얘기지. 출구 전략의 추진했다고 해서 바로 돈 뿌리되는 것을 바로 줄어드는 건 아니다. 절벽식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출구 전략이 추진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 불확실성에 돈이 정책적으로 자금이 공급했던 것이 벽장 속에 가뒀던 상태거든요. 근데 경제가 살아나면 벽장 속에 가뒀던 이 호딩 머니의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회비용이 감소시키면서 시장 자체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퇴장됐던 통화가 시장에 방출되면 증시 주변의 가용 자금은 일부에서 출구 전략과 함께 우려하는 통화 절벽, 모니터리 크리프 가능성은 오히려 그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재정 절벽 문제가 아주 기후로 끝났습니다는 하반기에도 통화 절벽 문제는 그렇게 시청자분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 절벽 가능성이 낮다라고 한다면요. 그동안 풀린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국 하반기 재테크 하는 데 있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 들어 출구 전략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어딘지요? 네, 출구 전략 뭐 얘기 나오면 사실 출구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장진보 한국경제신문 특파원이 최근에 그 며칠 전에 앨런 그린스펀 전 FRB 의장, 왜냐하면 지금 1996년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비이성적 과외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 비이성적 과외를 얘기했던 앨런 그린스펀과 단도로 인터뷰한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출구 전략 얘기 나오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행동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이미
출구 전략 얘기하는 자체로 인해서 시장은 준비한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는 출구 전략에서 정책이 전환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 오히려 출구 전략에서 막상 액션이 취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돈을 환손되든가 액션이 취할 때는 그렇게 지금만큼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식으로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우리가 이제 증권시장에서도 소문에 뭐 해가지고 사실 때는 실제로 사실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증시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는 소문에 팔고 뭐 어쩌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6년 동안 양적완화 정책의 체질이 익혀진 상태에서 출구 전략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가 가장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항상 자금이라는 것은 이 출구 전략 우려될 때 그동안 거품 우려가 제기됐던 것에 많이 자금이 빠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실제 행동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금이 빠지면 항상 말씀드리자면 대차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로운 하반기를 앞두고 새로운 유망한 투자처 얘기하는데요.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최근에 보면 유로화가 이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렇게 미국의 그 출구 전략 이야기하면 역시 어쩔 수 없이 위기 극복 여부와 관계없이 역시 국가가 뭉쳐있는 국가가 통화가 좀 강세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지켜봐야 있어는 유로화 쪽으로 자금이 지금 몰려가는 상태이고요. 또 미국의 부동산 시장 누차례 봤습니다는 지금은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별도의 문제입니다는.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나타나서 오늘 발표했던 미국의 주택 관련 지수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동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최근에 출구 전략에서 다소 약세를 보입니다는 똑같이 신흥국의 타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동유럽이 비교적 견실한 움직임을 보이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국가, 특히 폴란드라든가 이런 국가,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프론티어 마켓들이 지금은 출구 전략에서 그동안 거품이 많이 꼈던 것에 이렇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자금이 이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말씀 나온 김에 짤막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 1월 말이 버냉키 의장이 이제 임기가 내년 1월 말까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해야 될까 싶은데요. 예. 일단은 하반기에는 버냉키 리스크가 이제 현실적으로 닥치는 거죠. 예. 버냉키 리스크라는 것은 뭐 이게 나쁜 의미는 아니다. 결국 6년 동안 금리 과정에서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내년 1월 말로 그만둔다면 역시 그 자체가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이슈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대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의 그 통화정책 기조를 전망할 때 반드시 버냉키 리스크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본인이 그만두겠다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는 사실 오바마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 오바마 대통령도 지금은 후임을 저울질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이렇게 유력한 인사로서 서머스, 과거에 많이 들으셨던 분이죠. 경제사 옛날에 하버드 대학 교수에 했던 서머스가 지금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진행자께서나 시청자분께서도 내 임기가 내년 1월 말로 돼 있는데 사실상 후임자가 저울질한 상태에서 경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기 전에는 정책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큰 정책을 결정하겠느냐 하면 큰 정책을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출구 전략의 구체적 액션은 나오기는 하반기는 어렵다. 다만 립 서비스를 통해서 출구 전략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래서 자산분의 거품 정도를 줄여가는 이 자체인데 이 자체도 앨런 그랜스펀이 얘기했다시피 심리적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트워킹 효과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오면 립 서비스 자체도 사실 출구 전략의 시작이다. 그래서 정작 출구 전략이 추진되면 그렇게 예상하는 것처럼 큰 혼란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올 하반기에는 어떤 방향을 향할 것인가 긴급 진단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